서울기술사학원의 김재원 교수입니다. 자,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 발생 요인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1페이지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연관성이 있게 답안을 쓰셔야 되겠죠. 답안을 내용을 보시니까 여러 가지가 이제 내용이 중구난방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다고 보겠습니다. 1페이지의 어떤 손상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준,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 평가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보수 보강이죠. 평가 결과 보수 보강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쓴다라고 한다면 보수 보강이 붙어야지 다른 내용이 나오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평가 기준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손상에 대한 유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다음에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연관성을 생각해 보십니다. 그래서 1페이지 쓸 수 있는 것들은 뭐죠? 기본적으로 문제점이나 손상 유형이죠. 즉 어떤 손상 유형 또는 손상 형태가 발생하니까 이로부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구조적이나 비구조적 또는 물리적이나 화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니까, 이거를 답안에 문제점 유형으로 푼다면 손상 유형과 문제점 또는 메커니즘 등으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질문 요지인 2페이지 내용인데 발생 요인과 방지 대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건 이거죠. 뭐죠? 문제 존중이요. 문제 존중이라는 것은 물어본 것을 구체적으로 쓴다. 물어본 것을 구체적으로 서술한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콘크리트에 여기 이제 물어본 질문 요지인 발생 요인은 우리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발생 요인에 대해서는 큰 항목으로 비교하면 낮은 물결합 대비하고요. 그 다음에 높은 함수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급격한 온도 상승, 급격한 온도가 상승한다. 온도에 대한 온도 상승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질문 요지에서 발생 요인이 아니라 발생 요인에 대한 항목이죠. 구체적인 요인을 쓰셔야죠. 무슨 얘기냐면, 자, 이걸 한번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구분해가지고요. 자, 이제 발생에 대한 어떤 요인,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한번 쓰겠습니다. 세부 내용.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세 가지를 한번 보면은, 자, 낮은 물결합 제비에 대한 요인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왜 낮은 물결합 제비가 생기죠? 예, 시멘트에 분말도가 상당히 높거나 또는요 높은 어떤 배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자면 이게 이제 분말도가 높으면은 물결합 제비 측면에서 보면 시멘트량은 많고 단위수량은 적은 배합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또는 뭐 실리카 퓨미나 또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이제 플라이 애쉬 같은 고분말의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경우, 이럴 경우에 이제 낮은 물결합 제비가 유도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요 세부 내용을 쓰라는 얘기예요. 자, 비교적 높은 함수율은 왜 생기는 걸까요? 함수율은요. 이건 골재가 뭐예요? 골재가 흡수율이 큰 골재를 썼다. 큰 골재를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에서 공기량이 비교적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골재의 입도가 불량하다라고 한다면 공급률이 커지니까 뭐예요? 함수율이 커지겠죠. 콘크리트 내부에. 그래서 입도가 불량한 골재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입도가 양호하면 공급률이 작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상승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냐면 온도에 대한 강도예요. 즉 온도에 대한 수열 시간이 예를 들어서 2시간 이상이라든가 2시간 이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열 온도가 뭐 1000도씨 이상이 됐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어떤 조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높은 어떤 하중이 작용하고 있는 조건이거나 또는 구속 조건이 부정정 구조요. 즉 부정정 구조의 정정 구조에 어떤 구속 조건이 있으면 얘가 여기저기 맞물려 있기 때문에 내부의 응축력이 커지면서 터져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서 답안을 쓰실 때 이 세부 내용을 쓰셨나요? 답안을 다 보니까 여기 항목만, 요인만, 인자만 살짝 얘기하고요. 그 세부 내용을 설명을 안 쓰셨어요. 즉 높은 함수율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높은 함수율이 되는지 그 구체적인 요인이 뭔가요? 그걸 쓰셔야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안 쓰신다라는 거죠. 즉 개념만 설명을 하시고 항목만 나열하시고 세부 내용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논리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지 대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방지 대책. 방지 대책도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림을 이제 대충 그려보면 콘크리트, 여기 이제 콘크리트가 안에 있고 밖에 있다면 콘크리트 자체의 내화 성능을 증가시킨다. 내화 성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뭔가를 쫙 깔아가지고 해서 뭐예요? 비산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좀 밖으로 나가서 여기 외부에서 온도가 올라가면 여기다가 뭐 블럭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뭐 한다? 온도에 대한 차단이나 온도 상승에 대한 저감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써야 되는데, 자, 먼저 항목을 쓰고 세부 공법을 써보겠습니다. 어떤 공법이 있는지. 자, 먼저 콘크리트의 자체의 내화 성능을 증진시킨다 하면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일단 내화 성능을 증진시키면 화재에 대한 부분에서 그 내열 성능이 뛰어난 어떤 시멘트를 쓰거나 골재를 쓰는 거죠. 즉 예를 들면 내화 성능이 하면은 흡수율이 작은 골재를 쓰고요. 그 다음에 피복 두께를 크게 하나요? 피복 두께를 크게 하면은 철근에 대한 열 손상을 줄일 수 있잖아요. 피복 두께를 크게 한다 해서 철근의 어떤 열 손상을 줄인다, 감소시킨다. 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고요. 또 섬유 보강을 할 수 있나요? 보강을 한다. 뭐 예를 들면 PS섬유라든지 하는 섬유 같은 것들을 보강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한번 보시면 비산을 억제한다라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예를 들면 메탈라스, 우리 이제 라스 있죠, 철망. 그래서 라스를 표면에다가 어떤 피복을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강판이나 섬유 시트를 융착을 한다. 이런 방법을 얘기를 꺼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답안을 쓰시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항목을 나열을 하시되 세부 내용이나 세부 공법을 얘기를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질문 요지가 뭐냐면 그 문제 존중, 즉 발생 요인에 대한 부분에서 항목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요인을 열거를 하라는 얘기고요. 방지 대책에 대한 어떤 원리를 나열하라는 게 아니라 그 구체적인 공법을 지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안 되는 건 뭐죠? 이 세부 내용이 안 됐다. 즉 요인에 대해서는 낮은 물결합 재비, 높은 함수율, 급격한 온도 상승에 대한 세부 어떤 요인을 얘기를 안 하셨고요. 그 다음에 방지 대책도 어떻게 한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내화 성능을 향상한다. 비산을 억제한다. 또는 온도 상승을 억제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공법 제시와 그 주요 공법에 대한 특징 나열이 안 됐죠. 그래서 다른 부분은 아무리 많이 쓰셔도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요. 더더군다나 3페이지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3페이지에서는 논리적인 결론이 필요해요. 논술에서 결론 없는 논술을 보셨나요?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김정화 씨, 폭렬에 대한 방지 대책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대책은 무엇인가요? 합리적인 대책은 무엇이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걸 물어봤을 때 그 대책이 3페이지에 있어야 돼요. 즉 어떤 복합 대책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섬유 보강을 해서 내화 성능을 향상한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메탈라스를 통해서 비산을 억제한다는 방법이 있다. 그럼 어떤 게 더 억제를 한다는 방법이 있다 하면은 어떤 방법이 더 합리적이에요? 자, 문제. 어떤 방법이 합리적이죠? 그건 그때그때 다르죠. 예를 들자면 구조적 부재 같은 경우에서는 비산 억제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기둥 부재 같은 경우에서는 표면이 스펄링이 나면서 철근이 구부러지는 우리가 이제 벌증 현상, 즉 우리가 얘기하면 좌굴이 생기면서 부풀어 오르면서 어떤 단면 결손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서 구조물의 붕괴가 안 생기려면 그런 구조적인 부재에서는 비산 억제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비구조적인 어떤 부재에서는 섬유 보강이 더 경제적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어떤 대책이 나느냐는 그 부재마다 틀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책을 수립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구조물별로 구조적인 재료나 부재나 비구조적인 부재에 대해서 적정한 공법에 대한 어떤 권장 공법에 대한 체계가 마련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3페이지에 쓸 수 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논문을 봐도 결론이 없는 논문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3페이지에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대한 부분을 사료하는 것도 좋아요. 우리가 1안, 2안 이런 것들을 구조적 부재에서 검토를 해봤는데 2안이 더 합리적이더라 하는 사료하는 게 낫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발생 요인은 뭔가요? 항목만 나열하지 말고 구체적인 이 항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인자를 쓰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방지 대책은 뭐예요? 방지 대책에 대한 개념만 나열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세부 공법과 그 특징을 쓰신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 3페이지에 뭘 한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논문에 대한 결론을 낼 것. 이게 중요하죠. 한 가지 공법보다는 여러 가지 공법을 복합하는 공법이 더 합리적이다. 아니다. 구조적 부재에서는 비산 억제하는 방법이 확률적이다. 아니다. 비구조적인 어떤 부재에서는 증기를 방출하는 방법이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꺼내죠. 자, 논리적인 결론이 없는 것은 논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기술사처럼 생각하시면서 논리적인 답안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답안도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별로 좋은 답안이 없네요. 한번 분발해 보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